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빈 씨, 오늘 하이힐이 유독 반짝이는데요?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제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고민해서 픽한 거거든요. 네. 어때요? 예쁘죠? 잘 어울리네요. 그런데 어쩌죠? 오늘의 주제가 하이힐은 아니에요. 하이힐이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신발하면 곧 하이힐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제 취향대로 욕망을 분출했나 봐요. 아닙니다. 이 신발이라는 게 우리 솔빈 씨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의 표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신발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인문 과학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 취향 저격 제대로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과연 이 신발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하다 궁금해. 신발은 인류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역사 속에 다양한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체의 구조와 동작이 갖고 있는 역학적 특징을 잘 반영한 신발이 편안함과 기능을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자 과학이 담겨 있는 것 바로 신발입니다. 오늘 신발 속에 담긴 인류의 역사와 과학 이야기 들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인간의 움직임에 적용되는 역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기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더불어서 인문사회 분야의 글을 쓰고 있는 태지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신발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걷기 명소 가보면 맨발로 걷는 분들 정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일명 어싱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솔빈 씨 혹시 들어봤어요? 당연하죠. 사실 제가 그 어싱족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어싱족이 어싱, 땅이죠. 얼스와 현재의 진행형을 뜻하는 ing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맨발 걷기의 행위 자체는 그 땅과 직접 접촉을 하는 어싱 이 자체의 목적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혹시 맞나요, 교수님? 네, 그 어싱 효과는 2010년에 전기 기술자인 클린트 오버라는 분하고 심장 전문의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가 같이 함께 연구한 결과를 최근에 냈는데요. 그래서 이 양전화와 음전화가 만나면은 그 나쁜 물질이 중화돼서 없어진다는 그런 이론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흙을 진짜 맨발로 밟아본 게 언젠가 싶긴 하네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신발 없이 걷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러게요. 현대인들은 매일 그 신발을 신고 있고, 그렇죠. 그 때문에 원시인보다 발가락이라든가 발에 있는 기능들이 좀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맨발로 이렇게 무리하게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올 수 있고요. 특히 겨울철 굉장히 추운 기온이라든가 아니면은 표면이 막 이렇게 날카로운 돌들이 있거나 이런 다치죠. 것들은 다치게 되면은 감염돼서 파상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맨발 걷기 좋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다짜고짜 시작하면 오히려 다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 맨발 걷기 이전에는 마사이족의 보행 습관을 모티브로 한 신발이 한때 유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많이들 신으셨죠. 그렇죠. 예. 이 물퉁불퉁한 길을 좀 쉽게 걸어가는 마사이족의 걸음걸이에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해서 한때 이제 마사이 신발이라는 게 유행하기도 마사이 신발. 했었는데요. 사실은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굳이 신고 길을 걷지 않죠. 이 맨발로 다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발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발과 발가락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발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사이 신발, 마사이 워킹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네. 있는데요. 신발을 안 신고 살았는데 왜 마사이 신발이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매일 저희가 지금 접하는 이런 길은 굉장히 평평합니다. 그래고 울퉁불퉁한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일부러 약간 이렇게 곡면을 만들어서 저희가 울퉁불퉁한 그런 평평하지 않은 그런 길을 걷는 듯한 효과를 내면은 우리가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때 마사이 신발을 많이 찾았습니다. 아, 그런 또 속뜻이 있었군요. 오. 예. 뭐 인류가 신발이 없이도 자유롭게 활동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발 건강이나 보호를 위해서 신발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발이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걸까요? 오랜만에 운동을 좀 해볼까? 발목 신발 때문인가? 사이즈도 잘 맞고 달리기용을 샀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혜빈 씨, 그 신발 잘 선택한 거 맞으세요? 네, 뭐 그럴걸요? 용도에 맞게 잘 선택했는데 뭐 별게 있나요? 그럼요. 신기 편하고 안전한 신발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발부터 살펴보셔야죠. 발이요? 팀장님, 발을 보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좀 기계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 어떤 곳인가요? 아, 네, 여기는 신발의 그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생체학적으로 평가하는 곳입니다. 신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신발을 검증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신발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발의 특성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이 장비가 네. 발을 측정하고 스캔하는 장비고요. 실제 발을 3D로 스캔을 해서 발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발하고 왼발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달라요. 네. 왼발이 조금 더 기네요, 제가. 예, 왼발이 조금 길고 그다음에 볼의 둘레도 조금 크고요. 볼의 너비. 발볼이 좀 예, 세 번째 보시면 볼의 너비도 조금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이 크기가 거의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면은 내가 신발을 살 때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오, 너무 신기한데요? 여기 한번 위에서 걸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요? 여기 그냥 트레드밀 아닌가요? 여기 안에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보시면 보행 상태라든지 발의 상태를 진단해 줄 겁니다. 오, 네네. 올라가 볼게요. 네, 방금 이제 20초 동안 걸었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압력이고요. 이건 힘입니다. 네. 오른발, 왼발 비교만 하시면 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빨갛게 높게 올라온 부분들이 압력이 높은 부위거든요. 네네. 여기 색깔이 다 나오시는 분들은 평발이라고 하고 그다음 여기 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우리가 아치가 높은 요족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저는 정상 범위에 속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혜빈 씨를 보시면은 정상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발은 정상입니다. 이제 보행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보시면 이제 발의 각도입니다. 네. 네, 왼발과 오른발의 각도고요. 왼발은 9.1도고 오른발은 4.7도. 오른발보다 왼발이 조금 더 벌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아, 이렇게. 예. 뭐 10도 내외는 정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15도, 20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팔자걸음이라고 봅니다. 네, 팔자걸음.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짱걸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COP라고 해서 네. 신체 무게 중심 이동 경로입니다. 예, 우리가 뒤꿈치가 먼저 닿을 거고요. 네. 그리고 중심이 앞으로 가고 반대발로 넘어와서 다시 앞으로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렇게 나비 형태가 나오거든요. 아, 이 이게 걷는 거를 따라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런닝머신이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이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 바닥에서 걸었으면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가겠죠. 저는 사실 여기서 단지 20초 걸은 것 뿐인데 정보가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신발을 이제 개발할 때 이런 압력에 이제 많이 받는 부위라든지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소재를 쓸 건지 어떻게 설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 발을 하나하나 뜯어봤잖아요. 여기서 발견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할 신발을 앞으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발의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획득을 해서 신발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발이 좀 불편하다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꼭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신발을 만들려면 이 발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 신발이 과학적인 데이터의 집약체였는데요. 사실 선생님, 지금은 신발의 뭐 종류도 참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하지만 초기의 신발은 지금과는 분명히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인류가 신발을 신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던 거예요? 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신발은요, 약 1만 년 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기원전 7,000년에서 한 8,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이 산쑥나무 껍질로 만든 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된 신발로 가장 오래된 것은 저기 아르메니아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약 5,5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보통 가죽은 썩기가 쉬운 소재라서 남아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네요. 특이하게도 건조한 환경에서 그래도 제대로 완벽한 형태로 이 형태가 보존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만여 년 전에 이 프랑스에서 신발 자국 화석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학석으로는 프랑스 남서부의 쿠삭 동굴이라는 곳에서 대략 한 2만 8천 년 전에서 한 3만 1,000년 전쯤에 이제 남아있는 신발 자국이 있다고 해요. 이걸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발의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는 썩기가 쉬운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석이 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보통은 그것보다 더 오래된 신발 자국들, 신발들이 이제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류가 그보다 예전부터 신발을 신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현재 저희가 발견한 그 옛날 그 고대 원시인들의 유골을 가지고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걸로요? 네, 신발이 그- 아니라 유골로 예, 판단을 하는 유골로, 거예요? 예, 그 발가락에 뭐 골격이 크거나 아니면 발가락 사이가 넓거나 아니면 발폭이 넓으면은 그때 신발을 신지 않았던 시대고 그게 현대인과 비슷한 이제 발의 형태를 갖춘 이제 유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 당시부터 이제 신발을 신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발가락 유골의 변화를 보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기존에 알려진 신발의 역사를 뒤집을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내용이에요? 아, 네.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 연구진이 그 인류 고대의 발자국 화석을 이제 발견을 분석을 했는데요. 최대 14만 8천 년 전경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신발 자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총 3군데의 발자국 화석이 남아있는 걸 분석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남아공 남부 해안지대에 남아있는 발자국 2개의 선명한 발자국이 있었는데요. 이 2개가 특이하게도 발의 가장자리가 아주 매끄러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발을 신었던 신발 자국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밑창에 이제 끈을 메었을 것 같은 작은 구멍 3개가 발견이 되어서 이런 주장을 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공원에서 암석 조각이 있었는데 발가락이 없는 4개의 발자국을 발견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연보호구역에서도 4개의
개의 발자국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3개는 역시나 아까 마찬가지로 발의 가장자리가 아주 매끄러웠고요. 발가락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같네요. 네, 보통 사람의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발가락의 흔적 아니면은 그 아치형의 발바닥 모양을 가지고서 이게 사람의 것으로 식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 3군데의 발자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신발 자국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발의 기원을 뭐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추론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요거는 분명하네요. 신발을 보면 인류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인류의 역사가 녹아있는 신발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름철에 이제 필수 아이템이 있죠. 샌들? 네, 맞습니다. 진짜 네. 많이 신어요, 여름에. 예, 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기원이 주로 이집트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집트가 이제 뜨거운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을 것이라고 역시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이랑은 달리 당시의 샌들은 주로 귀족층만 신을 수 있는 것이었고요. 요 샌들을 이제 자신의 이제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금속이라든지 가죽으로 된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신발만 봐도 신분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왕이나 왕비나 왕자 같은 경우에는요. 코끼리 이빨을 상징하는 이제 건의해설을 상징하는 앞이 이제 뾰족하게 구부러진 위로 이제 구부러진 모양의 샌들을 주로 신었다고 하고요. 이제 나중에 그리스, 고대 그리스로 가면은 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성들이 집안에서, 실내에서 많이 신던 신발이었고, 남성들은 이제 실외에서는 샌들을 신고, 실내에서는 주로 이제 맨발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 샌들이란 게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샌들이 유행하게 된 거는 그럼 언제부터일까요? 네, 로마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요, 노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직업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의 샌들을 신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규정이 돼 해요. 있었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샌들이 주로 이제 구두로 그 형태를 바꾸게 된 것은 십자군 전쟁 때라고 하는데요. 예, 십자군 전쟁 때 이제 군인들이 멀리 행군을 나가서 그리고 이제 행군을 하거나 전투를 했어야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발의 형태가 샌들보다 좀 더 견고한 것이 필요했고 이때부터 이제 샌들의 유행은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샌들 말고 또 신발이 계급을 상징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하이힐도 그 중에 하나죠. 네, 사실 최초의 하이힐은요. 그 기원전 한 4세기경에 그리스 테베의 고분벽화에서 그 모습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때 특이한 건 주로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이 이걸 신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15세기에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에서는요. 하이힐과 똑같은 형태는 아닌데 초핀이라는 높은 굽의 구두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초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높은 굽의 경우에는 50cm까지. 네? 50cm요? 주로 귀족 여성들이 주로 이 신발을 신고 다녔고요. 이게 신을 수는 있었을까요? 50cm면 일단 한 40cm가 총굽이고 네, 그 그렇죠. 위에 10cm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약간 뒤가 뚫린 슬리퍼랑 비슷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신고 다니려면 혼자 걸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귀족 부인들이니까 옆에 시중을 드는 네. 예,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시중을 들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신분이 높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사실 이 하이힐이라는 게 지금에도 이 여성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창구로 좀 많이 비춰지곤 하잖아요. 네. 이 기원이 바로 중세 유럽 시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이 키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바로 예전에 귀족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그런 걸로 하죠, 뭐. 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솔비 씨랑 좀 다른 게 구두보다는 하이힐보다는 좀 편한 거를 추구합니다. 운동화나 스니커즈를 평소에 많이 신거든요. 그거는 아나운서님께서 키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궁금한 게 스니커즈의 기원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즐겨 신는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시대 이후의 혁신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이후에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발이 미끄러진다거나 이제 부상을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고무창을 덧댄 그런 신발을 신기 시작을 했고요. 끊어지지 말라고. 네, 스니커즈가 이제 살금살금 걷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들키지 않게 아주 조용히 신발을 신고 벗고 걷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죠?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하이힐과는 비교가 되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08년에 이제 마르키스 컨버스라는 신발 제조업자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신을 수 있는 방한용 그 고무창을 덧댄 신발 공장을 회사를 세우게 되었고요. 1917년도에 그 컨버스 올스타라고 불리는 네, 유명한 신발 농구 선수들이 주로 많이 신었다고 네. 해요. 그야말로 이 산업시대의 혁신적인 발명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 스니커즈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신발에 과학적인 원리들이 많이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이 지금 조금 더 대중적인 아이템이 됐을까요? 특히 또 농구, 배구 같은 새로운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모양 디자인도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에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인류 최초의 신발부터 시대별 신발이 가진 다양한 상징성까지 풀고 나니까 신발 우리가 매일 신고 있는데 앞으로 제 신발 볼 때마다 조금 달리 보일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신발을 과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뜯어볼 차례입니다. 교수님, 신발의 구조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의 구조는 자동차 구조하고 좀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 신발은 크게 윗창하고 밑창, 밑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어퍼랑 이제 소울이라고 그러는데 윗창은 자동차의 뚜껑, 뚜껑 모양을 만드는 뚜껑이고 밑창은 자동차의 타이어하고 저희가 그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충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충격 완화제 이런 게 있는 거를 이제 밑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땅에 지면과 가까운 거를 이제 아웃솔이라고 해서 겉창이라고 그러고 그 겉창 바로 위에 있는 게 약간 두꺼운데 그거는 미드솔이라서 중창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약간 충격을 저희가 바닥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신발 그 안에다 이제 깔창이라고 그러죠. 자동차를 비유한다면은 저희 자동차에서 편안한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이렇게 의자, 좌석이라고 볼 수, 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스포츠가 좀 종목이 다양하잖아요. 이 스포츠 종목별로 특별히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종목별로 이 밑창과 윗창이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단거리 달리기용 신발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마라톤을 비롯한 장거리용 달리기 신발을 비교한다면은 단거리 신발은 그 밑창이 굉장히 얇아야 됩니다. 얇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달리기를 빨리 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땅을 지면을 강하게 박차하고 밀어야 되는데 너무 그 바닥이 두꺼우면은 그 누르는 동안에 에너지가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인체가 가하는 지면에 가하는 힘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밑창이 굉장히 얇아야 되고 반대로 그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화는
우리가 달릴 때마다 이렇게 지면에서 오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클 때는 우리 체중이 한 3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돼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 인체에 가해지게 무리가 되면은 오겠죠. 심지어는 여기 정강이 뼈가 이렇게 금이 가거나 이렇게 부러지는 일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장거리 달리기용 신발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그 지면으로 오는 충격을 저희가 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쿠션 기능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운동화의 디자인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운동화 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거 하나씩 바꾸면 모양도 달라지고 보이는 것도 정말 달라지잖아요. 그러네요, 네. 혹시 이 신발 끈도 운동화의 성능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발끈은 저희가 그 발을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발 구멍이 여러 개 있는 게 좋은데 또 그렇게 해서 너무 강하게 조여주다 보면은 우리가 발을 아파요. 아프기도 맞아요. 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발을 또 자유롭게 못 움직이게 되니까 네. 우리 미세한 발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신발끈을 어떻게 이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어떤 재료를 써야지 좋은지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발의 두께나 뭐 강도, 끈 구멍의 수도, 신발의 피팅감이나 발 안전에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실제로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신발을 신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팀장님, 이것도 알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가 하는 일인걸요.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여기가 신발 생체역학 성능평가실이요. 저희가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방금까지 한 게 이제 생체역학적인 측면이었고 이제는 신발 그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러닝화랑 구두를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압력 분포도입니다. 다른 게 보이시죠? 차이가 큰데요? 네, 지금 빨간색이 많고 네.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뒤꿈치에 구두류는 빨개요. 네, 맞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 종류가 달라져도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네요. 그리고 신발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신발 안에 들어가는 인솔이라고 하는 이제 깔창이라고 보통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깔창이 달라졌을 때도 이런 압력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인솔로 실험을 해봤잖아요. 이 둘이 사실 정말 미세한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일반 평자 인솔은 이렇게 아치 부위에 압력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접촉이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치 지지 인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치가 지지가 되면서 압력이 골고루 이제 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꽤 있네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솔의 역할이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발도 이제 알맞게 선택을 해야 되지만 인솔도 일반적인 인솔보다는 조금 자기한테 맞는 인솔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 러닝화는 발이 땅에 닿을 때 이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기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안 그럼 발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거는 이제 지면 반발력이라는 건데요. 지면 반발력이요? 네, 맞습니다. 지면 반발력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땅에서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얼마만큼 고르게 분포되냐에 따라서도 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이 지면에 닿을 때는 이제 충격력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차고 나갈 때는 또 추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봄으로써 신발을 설계할 때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할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과학 원리가 숨어 있었군요. 이쪽이 러닝화고 이쪽이 구두입니다. 지금 앞에 한번 값이 우리가 착지할 때 값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추진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러닝화는 착지할 때 이제 충격이 작은 걸 알 수 있고요. 추진할 때 추진력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두는 착지할 때랑 추진할 때 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러닝화는 충격 흡수 기능이 높다. 그리고 추진력까지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 제품이 개발이 되면 러닝화끼리 비교를 한다든지 구두끼리 비교를 해서 각 제품 간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운동화는 사실 충격 흡수 기능이 높잖아요. 원래부터. 네. 그 높은 제품들끼리 누가 더 높은가. 네, 맞습니다. 같은 제품끼리 비교를 해야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좋고 나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거는 근전도 측정인데요. 신발을 신고 저희가 오랫동안 걸었을 때 근육의 변화를 알아보는 겁니다. 근육 활성도랑 근육 피로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웃솔의 종류나 신발의 종류에 따라서 그 미끄럼 성능이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지면들의 종류에 따라서 신발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를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신발에 숨겨진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많이 알았는데요. 특히나 신발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은 좋은 신발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좋은 신발은 제가 생각하기에 목적에 맞게 신발을 선택해서 신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신발, 그리고 편안한 신발이 가장 좋은 신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또 용도에 맞는 신발 잘 선택하셔서 모두가 발 편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신발에 우리가 몰랐던 운동 역학의 원리가 숨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운동 경기 볼 때마다 우리 선수들의 신발을 눈여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그 과학적이고 이런 인체 공학적인 신발이 실제로 선수들의 어떤 기록을 좀 단축시킨다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예, 많습니다. 예. 올림픽 때 제일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 100m 달리기. 단거리.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네, 단거리 달리기 예를 들면은 네. 단거리 달리기에서 신발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한 100년 전에 그 100m 기록하고 지금의 100m 기록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100년 전에 신었던 신발을 신게 하고 달리면은 기록이 100년 전 기록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뭐 그 신발에 의해서 저희 기록이 단축된 경우가 많거든요. 아, 신발이 차지하는 지분이 상당히 크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단거리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신발이 거의 그 발의 앞부분만 닿기 때문에 뒤꿈치를 닿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에, 네. 짧은 시간에 지면을 막 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앞부분을 착지해서 앞부분을 밀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때 적절하게 저희 지면에 마찰력도 제공해야 되고 지면 반발력이라 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얇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소재로 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개발 중이고 그래서 지금 100m 그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우사인 볼트잖아요. 네. 그래서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에는 100m 신기록을 세울 때 우사인 볼트만을 위한 새로운 신발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인력과 그다음에 연구비를 동원해서 그 우사인 볼트를 위해서 신발을 개발했습니다. 그 마라톤 이제 선수들 얘기할 때 목표가 42.19km 풀코스를 2시간 이내에 주파하는 거 그게 목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교수님 풀코스 2시간 이내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굉장히 이제 가까이 왔는데요. 그 실제로 2시간 벽을 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의 킵초케라는 선수가 비공인이긴 하지만은 새롭게 디자인된 그 미드솔, 굉장히 두꺼운 미드솔과 그 안에 이제 탄소 섬유로 된 얇은 판이 있거든요. 3장을 거기다 넣고 달려갖고 2시간 벽을 깬 적이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신발의 도움이 굉장히 컸는데 네. 그 탄소 섬유의 역할이 뭐냐면은 저희가 달릴 때 보면은 이 발가락 부분에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꺾이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얇고 가볍고 단단한 그런 탄소 판을 요 신발 밑에다 깔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덜 소모해서 어허. 저희가 더 빠른 속도로 더 적은 에너지로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2시간 벽을 깼습니다. 이거 이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신발 성능에 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점점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스포츠 경기에서 조금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이 본연의 실력이 아니라 장비,
장비덕을 보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는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어. 규제는 없나요? 예, 뭐 도핑이라는 거는 이제 약물. 예, 약물 도핑도 있지만 이런 거를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도핑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기술 왜냐하면 도핑. 사실 잘 사는 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맞아요. 아닌 선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세계 육상연맹에서는 어떤 특정 선수를 위해서 개발된 신발은 사용을 못하게 돼 있고요. 네, 규칙으로. 그다음에 그 미드솔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미드솔의 두께가 40mm, 즉 4cm 이상이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얇은 탄소 섬유 그 판, 플레이트, 그것도 3장이 아니라 이제 1장만 깔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또 그런 움직임이 있군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신발이 우리에게 인체공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왜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신발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서 발명된 신발도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겨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스포츠가 있죠. 스키입니다. 스키라고 하면 눈이 쌓인 내리막길을 활주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스키가 중요한 이동 수단인 곳도 있습니다. 바로 북극과 가깝고 위도가 높은 북유럽 지역인데요. 이곳에서는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 길고 얇은 판자를 구두나 장화에 붙여서 눈 위를 활주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신발도 서로 다른 형태나 재료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에 있는 스키 종목의 이름도 자세히 살펴보면 북유럽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높은 곳에서 스키를 타고 활강하는 알파인 스키의 경우 원래 알프스 산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알프스 산은 최고 높이가 4,800m가 넘고 산세가 험준한 산악 지역이라 스키를 타고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활강하는 알파인 스키가 발달했고, 이를 위해서는 스키와 신발이 뒤꿈치까지 안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북유럽의 완만한 구릉지대에서는 노르딕 스키라는 것이 발달했는데요. 노르딕이라는 말이 원래 북쪽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이 평지를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신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야 했죠. 그래서 스키와 신발을 고정하는 바인딩이 앞에만 달려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눈밭을 이동하는데 스키를 이용했던 북유럽에서는 전쟁에 스키 부대가 동원된 적도 있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이 동유럽과 북유럽에 위치한 나라들을 침략하며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이때 소련의 45만 대군이 핀란드까지 침략하면서 겨울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졌는데요. 소련군이 쳐들어오는 지역에는 끝도 없는 산림과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산림 사이에 한정된 길을 따라서 소련군이 일렬로 걷고 있으면 핀란드 보병들이 하얀색 군복을 입고 스키를 탄 채 나타나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일명 스키 부대였죠. 결국 핀란드가 수많은 병력의 소련에게 패배하고 말았지만 핀란드는 소련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겨울의 스키와는 반대로 무더운 여름에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크록스인데요. 이 크록스의 모티브가 된 신발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클롬펜이라고 불리는 전통 신발인데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형태를 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에서 네로가 신고 다녔던 귀여운 나막신이 클롬펜이었기 때문이죠. 클롬펜은 나무를 두텁게 깎아서 발 전체를 전부 감싸는 형태의 구두입니다. 제법 두껍고 투박해 보이는 나무 신발이 국민 신발로 불릴 만큼 사랑받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뒷배경에는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특성이 숨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튤립이 펼쳐진 꽃밭이나 풍차처럼 평화로운 풍경으로 유명한 나라이지만 원래는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의 국토 25% 정도는 해수면보다 낮다 보니 수시로 바닷물이나 강물이 범람하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하면 손꼽는 풍경은 풍차 또는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같은 유명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의 이름이 모두 댐으로 끝나는 것도 인공 제방과 댐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론펜 역시 땅이 수시로 질퍽한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토양 위에서 농사를 짓고 소나 양을 키워야 했기에 신었던 나막신인 겁니다. 수분에 쉽게 젖는 가죽신과 달리 네덜란드에는 신발의 재료로 적당한 버드나무와 포플러 나무가 많아 클론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원래 신발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재료와 모양이 정해집니다. 오늘날의 환경 변화가 새로운 신발의 탄생을 가져오기도 하죠. 신발이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수단이나 패션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 인문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품이기도 한 겁니다. 인문학적인 관점부터 과학적인 관점까지 신발에 대해서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신발을 고를 때도 어떤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걸 좀 저희가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나에게 잘 맞는 신발을 고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발을 착용하는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비교적 회사에 앉아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발보다 0.5cm 정도 더 큰 사이즈의 신발을 구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많지 않으면 좀 더 큰 신발을 신어라. 네네. 그래야지 피부와 신발 간의 압력과 마찰을 좀 줄여서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활동량이 조금 더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는요, 그 땀 배출이 좀 더 잘 되는 소재를 골라서, 소재로 된 신발을 골라서 통풍에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가벼운 무게의 신발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저는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스포츠용 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신발의 목적은 그 경기력, 경기 성적을 최대한 높이고 그다음에 안 다치게 부상 예방을 위해서 이제 신발을 선택해야 되는데 러닝화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달리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 발이 땅에 닿을 때 어떤 사람은 뒤꿈치부터 닿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발바닥 전체로 닿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보면은 밑창이 다 닿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동작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요즘에는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게 발 모양을 찍으면은 3차원으로 발 형태가 저희 촬영이 되고 그 형태에 맞춰서 또 3D 프린팅을 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인솔을 만들어서 저희가 쓸 수 있거든요. 좋다. 네, 누구나 다 만족시켜주는 신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솔만이라도 이렇게 맞춰서 신게 되면은 저희가 만족한 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도 이제 맞춤형 인솔이 들어간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됐겠네요. 네. 네. 사실 저는 일할 때 좀 높은 구두, 하이힐을 주로 신거든요. 생각해보면은 신발을 기능보다는 패션, 정말 디자인적인 면만 고려해서 주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두 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신발을 고를 때 이 관점부터 좀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신발만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고 또 건강과 직결되는 것도 없는데요.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스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사족 로봇 하운드가 100m 달리기에서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실험은 육상 트랙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100m 도착 지점을 19초대로 통과한 뒤 완전히 멈추는데 성공!
앞서 가장 빠른 이족 보행 로봇이었던 캐시의 기록보다 무려 5초나 더 빠른 수준인데요. 하운드의 모든 움직임은 강화 학습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훈련됐습니다. 구동기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모터의 특성을 시뮬레이션과 통합해서 최대한 실제 환경에 가깝도록 재현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모든 게 순수 우리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성과가 국내 로봇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사람의 피부처럼 촉각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기계연구원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4개의 촉각 센서와 신호 처리 및 전달, 분석을 담당하는 모듈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촉각을 식별한 뒤 이를 바탕으로 동작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사람 피부에서 다양한 촉감을 감지해 뇌로 전달하는 원리를 모방한 것이죠. 4개의 감지 센서를 얇게 수직으로 쌓아서 형태도 가볍고 단순합니다. 로봇이나 웨어러블 기기, 의수에 접목하면 환자 재활 운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 적용된다면 복지와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인류의 역사이자 문명이며 과학적 원리가 담겨있는 신발. 우리가 몰랐던 신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교수님? 예전에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네. 역시 신발은 과학인데 어허. 오늘 저는 여기서 신발은 또 과학이기도 하지만은 문화다라는 걸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 신발은 문화다. 예,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신발의 인문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신발의 어떤 과학적인 측면도 요모조모 알 수 있어서 네.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